우리의 정체는 이웃 나라들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모방하기보다 남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의 이익을 위해 나라가 통치되기에 우리 정체를 민주정치라고 부릅니다. 시민들 사이의 사적인 분쟁을 해결할 때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합니다. 그러나 주요 공직 취임에는 개인의 탁월성이 우선시되며 추첨이 아니라 개인적인 능력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가난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위해 좋은 일을 할 능력이 있다면 가난 때문에 공직에서 배제되는 일도 없습니다.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다룹니다. 지난 시간 방송을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다루었던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주로 언급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페르시아 전쟁이죠. 네.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했을 때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맞서서 격퇴를 시켰습니다. 페르시아를 격퇴시킬 때 마지막 중요한 전투가 바로 살라미스 해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가 전반적으로 해양 민족이긴 하지만 특별히 그리스에서도 해군력이 강했던 곳이 아테네였죠. 아테나이. 아테나이가 페르시아를 물리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에 여전히 남아있는 페르시아의 세력으로부터 그리스는 자신들을 지킬 필요를 느꼈죠. 한번 전쟁을 치러봤기 때문에 같은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된다라는 두려움이 컸던 것이죠. 네. 그리스 국가들 중에서 이제 중심이 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큰 두 나라가 부각이 됩니다. 아테나이와 스파르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하자면 아테네와 스파르타. 아테나이와 스파르테 두 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페르시아를 비롯한 외세와도 맞서고 내부에서도 갈등을 겪기 시작하는데요. 이 갈등이 특별히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다를 지켜야 되잖아요. 바다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배를 만들고 해군을 조직하고 훈련시키고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육지 같으면 막사를 지어놓고 거기서 살면 그렇게까지 많은 비용은 들지 않지만 배는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지하는 것 모두가 다 어마어마한 재정을 소비시키거든요. 네. 작은 나라들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저 노략을 하기 위한 해적질을 하기 위한 배 몇 척이 아니라 해군 선단을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어떤 방식을 선택했느냐? 공통의 금고를 한 섬에 만듭니다. 델로스 섬에 금고를 만들어서 일종의 방위비 분담을 하는 거죠. 방위비 분담을 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해군을 조직해서 일종의 위탁 운영을 합니다. 누구가? 아테네가 해군을 그 돈을 가지고 해군을 조직해서 만드는 거죠. 아테네가 그리스 전역의 자원을 빨아들이기 시작한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테네에게 무력을 위탁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무력이 쥐어진 아테네가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아테네가 그 공동의 금고가 있는 델로스를 이름을 따서 아테네가 중심이 된 동맹의 이름이 바로 델로스 동맹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겠어요? 있죠.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찾아갈 곳은 아테네와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스파르타입니다. 네. 급성장한 아테네를 견제하기 위해서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 지역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였기 때문에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양 진영이 싸우게 되었고 이것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됩니다. 즉 아테나이와 스파르테가 중심으로 도시국가들이 양분돼서 벌인 일종의 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전. 네.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그리스 도시국가가 양분되어 벌인 내전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제 전쟁 얘기로 들어가 보죠. 전쟁은 어떻게 발발됐습니까? 아테네가 국력이 페르시아 전쟁을 통과하면서 국력이 급속도로 신장되었습니다. 네. 시민들 혹은 국가라는 그런 정체성이 아주 본격적으로 형성되었었고 델로스 섬의 공통금고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서 그리스의 재정을 부를 빨아들이는 그런 일들도 벌어졌죠. 그러면서 아테네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네. 아테네의
정치 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테네식 민주정 이런 것들도 그리스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그러면 아테네 우리는 그리스라고 하면 전부 다 직접 민주주의 했을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곳도 제법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곳이 스파르타였습니다. 스파르타는 소수의 엘리트 집단들이 다수의 노예, 국유 노예, 개인의 노예가 아닌 나라에 소속된 노예가 네. 시민들보다 훨씬 많았던 거예요. 오. 소수의 시민이 국유 노예를 억압하고 다스리는 형태의 통치 체제를 선택하고 있던 나라들에게 아니 저 아테네처럼 훌륭한 나라들이 선택한 정치 체제를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누가 했겠습니까? 억압받고 있었던 피지배 계층들, 국유 노예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이다 보니 스파르타를 비롯한 비슷한 류의 정치 체제를 취하고 있었던 나라들은 아테네가 눈꼴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눈꼴이 아주 시린 거죠. 그리고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네. 스파르타에서 이걸 헤일로타이라고 하는데요. 그 피지배 계층을 헤일로타이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헤일로타이의 반란이 규모가 네. 꽤 컸나 봅니다. 오. 스파르타가 독자적으로 이걸 진압할 수 없다. 네. 스파르타 시민보다 이 헤일로타이의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게 원군을 요청을 한 거죠. 그래 다른 나라의 원군들이 막 옵니다. 다른 나라의 원군들이 오고 아테네도 원군을 보냅니다. 4,000명을 보냅니다. 꽤 많은 규모를 성의를 표시한 거죠. 중장보병 4,000명을 보냈는데 스파르타가 너네들은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왜요? 실컷 원군을 보냈더니 너희들 말이야 믿을 수 없어. 이 헤일로타이들과 손을 잡고 오히려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고 찾아온 거 아니야? 의심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물론 그 사이사이에 사소한 갈등들도 있었습니다. 이 아테네군이 스파르타군을 막 놀리고 막 모욕하고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로 국가의 위기 앞에서 4천여 명의 동맹군, 지원군을 돌려보낸다는 건 감정 때문에 나라의 큰일을 그렇게 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이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어허. 이들이 헤일로타이와 결탁해서 오히려 우리나라를 전복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아테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기분 나쁘지. 굉장히 기분 나쁘죠. 네. 아니 내가 도와주려고 그냥 돈을 보낸 것도 아니고 우리 땅의 시민들, 중장보병은 그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냥 못 살고 할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군대에 몸을 의탁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자기 돈으로 맞아요. 갑옷과 무기를 갖출 수 있는 시민이었지. 가질 만큼 가지고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지원을 한 거예요. 네. 그런 사람 4,000명이 갔는데 이 시민들이 모욕을 당한 거죠. 아테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와 스파르타 안 되겠다. 우리 저것들 언젠가 한번 손봐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이제 끌어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나중에 어떤 일을 벌이느냐. 헤일로타이들의 반란이 결국은 진압이 되긴 했거든요. 네. 스파르타가 추방을 한 헤일로타이들을 아테네가 받아들인 거예요. 야, 갈 데 없지. 이리 와. 이리 와 한 다음에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에다가 네. 야, 너희들 여기 살아. 여기 있으면서 떠나온 고향, 그리운 고향, 언젠가 너희들이 수복해야 될 고향 어디? 스파르타. 그래서 스파르타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위협이 탁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아테네가 처음부터 헤일로타이와 결탁해서 스파르타를 전복시키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네. 동기를 우리는 알 수 없죠. 결과적으로 스파르타 사람들의 행동 때문이었는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아테네는 스파르타에게 강력한 위협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 그들 사이에 크고 작은 군사적인 충돌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결국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터지게 된 거죠. 자, 지난 시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읽는 팁으로 이 페리클레스의 연설문을 주목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흥미로운 점이 있더라고요. 투키디데스는 연설문을 원문 그대로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페리클레스의 연설뿐만 아니라 이 책에는 뭐 다른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크고 작게 있는데요. 네. 투키디데스가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 연설을 어떻게 다 직접 들었겠니?
내가 요즘처럼 TV 방송이나 보도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다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땅한 방식으로 그 연설을 재구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페리클레스가 했던 연설, 우리가 페리클레스 연설이라고 보는 것들, 또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다른 사람들이 했던 말이라는 것이 투키디데스에 의해서 다시 구성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서 그런 연설을 했다는 것 자체는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토시 하나하나까지 그 사람들의 말을 정확하게 옮긴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투키디데스가 재구성한 마땅히 그 당시에 있었음직한 혹은 해야만 하는 내용을 다시 만들었다는 거죠. 즉 투키디데스의 지도자상, 정치 철학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투영되어 있는 연설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리클레스의 연설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아야 하는 그러한 연설문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요. 네. 제가 서양에서는 페리클레스의 연설문, 추도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전몰 장병을 추도하는 자리에서 한 연설이기 때문입니다. 페리클레스의 연설문이 서양에서는 꼭 보아야 하는 연설문, 그리고 동양에서는 제갈량이 쓴 출사표, 이 두 가지는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 혹은 연설가가 되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보길 권하는 글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맞습니다. 바 있습니다. 네. 스피치를 연구하시는 분들, 이 연설을 연구하시고 전문적으로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은 페리클레스의 연설이 이후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연설은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해요. 페리클레스의 추도 연설을 줄여놓은 것이 게티스버그 연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게티스버그 연설이 아무래도 좀 더 짧기 때문에 네. 페리클레스의 추도 연설이 원문이고 그 정신과 그 어휘를 가지고 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수사법들을 그대로 많이 가지고 온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또 하나가 누구냐면 영국의 윈스턴 처칠 같은 사람입니다. 페리클레스가 블러드와 털, 피와 땀으로 헌신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윈스턴 처칠이 연설했던 것 중에 피, 땀, 눈물, 노래 제목 같네요. 피, 땀, 눈물, 그리고 노력이라는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페리클레스의 연설문에서 골조를 가지고 온 것이죠. 뭐 그 외에도 프랭클린 루즈벨트 같은 사람,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사에도 역시나 페리클레스의 흔적이 있습니다. 가난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난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 페리클레스가 이런 말을 연설문에서 했는데 두려움 자체가 두려움이 된다라고 루즈벨트가 이야기하죠. 이 페리클레스의 논리 구조, 언어 구조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럼 이런 연설을 한 페리클레스는 네. 어떤 사람이냐? 페리클레스는 귀족 혈통의 부유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당연히 당대의 유명인들에게, 저명한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페리클레스는 잘 교육받고 훈련받은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정치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하면 네. 말을 잘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문화, 동양의 문화에서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 사람 말을 참 잘한다라고 할 때 부정적인 뉘앙스를 쓸 때가 훨씬 많죠. 네. 동양의 문화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이 많은 사람보다는 말이 별로 없는 입이 무겁고 행동이 긴밀한 사람을 더욱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에서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잘 못하면 사람들을 무엇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에서 네.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돈? 예, 한 방 맞았네요. 네. 우리가 이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화가 의사를 결정하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죠. 그런데 그러한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조금 더 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을 잘 못한다라면 그 사람은 말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필요가 없겠죠.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방법은 힘으로 하는 거죠. 말이 서툰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권력, 때로는 폭력이나 금력을 이용해서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때문에 민주주의를 진짜 원한다면 우리는 저 사람 말이 많아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 담긴 부정적인 뉘앙스를 좀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고대 그리스 또 서양 전통에서는 지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양이었습니다. 조금 다르네요. 동서양이. 네. 그리고 저는 이런 부분은 동양의 전통에도 존중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네. 그러나 서양의 전통에서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라면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자가 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국제일 아나운서님은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운동도 잘하고 젊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도자기 파편에 이름을 적어서 빨리 추방을 시켜주십시오. 도편 추방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요. 네. 아무튼 페리클레스는 그렇게 잘 훈련받은 정치인이었고 때문에 연설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도 나중에는 도자기 조각에 이름이 적혀서 네. 추방당합니까? 예, 미래에 있을 위협적인 존재로? 네, 그 사람이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위협이 될 가능성이 될지도 높다고? 모르기 때문에 이름이 적혀서 도편 추방 당하면 기본 10년 동안 아테네로 못 돌아오거든요. 신기하다. 네.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펠로폰네소스 전쟁 초창기 1차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그가 지도자로 나서서 아테네를 이끌었어요. 그가 이제 아테네를 이끌면서 초기 10년 동안은 페리클레스의 구상대로 아테네의 전쟁 전략이 쭉 진행됐었던 거죠. 전쟁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또 이어서 살펴보겠고 오늘은 그가 했던 연설의 일부분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연설문 중에 뭐 소개할 만한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네네. 이분이 굉장히 훈련된 연설가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현대 연설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이 그 추도사, 전몰 장병들을 위한 추도사를 하는 추도사는 좀 슬픈 거잖아요. 대표 그쵸? 연설가로 네. 선정이 됩니다. 페리클레스가 연단에 올라가서 전쟁에서 이 전몰 장병들을 위한 추도사 그리고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시기를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애도하면서도 미래를 향해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연단에 탁 올라서 처음 한 얘기가 이런 것입니다. 조금 길이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정체는 이웃 나라들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모방하기보다 남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수자가 아니라 다수자의 이익을 위해 나라가 통치되기에 우리 정체를 민주정치라고 부릅니다. 시민들 사이의 사적인 분쟁을 해결할 때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합니다. 그러나 주요 공직 취임에는 개인의 탁월성이 우선시되며 추첨이 아니라 개인적인 능력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가난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도시를 위해 좋은 일을 할 능력이 있다면 가난 때문에 공직에서 배제되는 일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국뽕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약간 뽕을 차오르게 하는, 국뽕을 차오르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네.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거죠. 지도자로서 페리클레스의 연설이 보여줬던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자리에 모인 연설을 듣는 청중들,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시민들에게 당신들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알고 있느냐. 이 그리스 세계, 히랍 세계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들을 모방한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들의 모방이 대상이 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개인의 탁월성을 중요시하여서 누구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난해도 공직자가 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열려있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군사 정책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사 정책에서도 우리는 적들과 다릅니다. 우리 도시는 온 세계에 개방되어 있으며 적에게 유리할 수 있는 군사 기밀을
사람들이 훔쳐보거나 알아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을 추방하곤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비밀 병기 따위보다는 우리 자신의 용기와 기백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라케다이몬인들은 어릴 적부터 용기를 북돋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받지만 우리는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그들 못지않게 위험에 맞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케다이몬은 스파르타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파르타 사람들처럼 가둬놓고 막 엄격한 훈련을 시키지 않고 스파르타가 보기에는 너무 널널하게 자유롭게 풀어진 것처럼 생활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숨겨둔 음습한 비밀 따위 없이 시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해서 당당하게 우리가 어깨를 맞대고 적을 향해서 자신의 집에 있는 갑옷과 무기를 들고 나와서 시민으로서 사명을 다하며 싸울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군사 정책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것은 비밀이 아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안다고 해서 여기에 대적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듣는데 기분이 어땠겠어요? 엄청 좋죠. 뽕이 확 차오르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네. 우리 도시 전체가 헬라스의 학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의 학교다. 다른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우리의 학생이고 아테나이라는 학교에 다른 도시 국가들이 학생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즉 우리가 그리스 자체다. 우리가 그리스의 표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차오르네. 예. 이러한 연설은 정말 배울 네. 게 많은 거죠.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할 때 무엇부터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안 했다. 혹은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이거 안 하면 너희들 혹은 우리 다 죽는다. 망한다.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 TV 광고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공포심에 기반한 마케팅을 하고 있지요. 사교육이라든지 특정한 약품이라든지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안 하면 우리 죽는다. 더 뒤처진다. 네네. 제가 얘기들. 부모님 댁에 가면 네. 특정한 몇몇 채널들, 그 부모님 세대 분들이 많이 보시는 채널들이 늘 틀어져 있죠. 네.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요. 그 많죠. 채널에는 딱 제가 보니까 3가지가 있더라고요. 뭐예요? 목소리가 큰 앵커가 진행하는 시사 프로그램.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맞아요. 여름인데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되게 당연한 말을 연기하면서 크게 하는 분들. 깜짝이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이번 여름 덥답니다. 그래서 뭐지? 그런데 너무 당연한 말인데. 모든 일을 화를 내면서 진행하는 시사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요. 맞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트로트를 부르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요. 트로트.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 프로그램들인데요. 건강 프로그램이 패턴이 있더라고요. 유명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연예인이나 아니면 뭐 우리에게 한동안 알려졌다가 얼굴이 잘 보여지지 않아서 반쯤 잊혀졌지만 다시 보면 누군지 알만한 연예인들. 그분들이 보면 꼭 거기 나오시는 분들은 뭐 뇌나 혈관이나 뭐 다른데 문제가 생겨서 방송 일을 그동안 못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일상생활에 복귀한 거예요. 왜? 이걸 드셨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이런 성분을 먹어주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건강이 좋아졌다라고 하면서 네. 그분들의 에피소드가 지나가고 나면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16명의 의사들이 한마디씩 다 하죠. 이걸 드시면 좋습니다라고 하고 그 프로그램이 끝나요. 방송은 거기서 끝나죠. 이런 거 드시면 좋습니다. 끝나는데 신기하게도 그 방송이 끝나면 그러한 제품이 성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클라이막스는 이 광고가 아닐까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보는데요. 뭐 모든 프로그램이 그런 건 아니지만 공통점을 좀 꼽자면 네. 그 프로그램의 근데 구성이 뭐냐면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거죠. 이걸 안 쓰면 당신도 언젠가 쓰러질지 모릅니다. 혹은 목소리 큰 앵커는 일단 사람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큰 소리, 언성을 높여서 때로는 사람들의 죄책감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을 자극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진짜 뭐 큰일 났나 보다. 그러니까 또 앵커가 그러니까 더 큰일 난 것처럼 느껴지죠.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덥습니다.
태어나서 내가 덥지 않은 여름이 있었던가? 여름이란 원래 더운 것이 아닌가? 특별히 이 한반도 아프리카 사람도 한국 너무 더워요 힘들어하는 단군 할아버지가 분양 사기 당하셔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추운 이 땅에서. 네. 그런데 이 페리클레스의 연설을 보면 도입부에서 사람의 마음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자부심을 주는 것이죠. 그 자부심이라는 것이 그저 근거 없이 낙관적인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걸어온 길을 회상해 보았을 때 마땅히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는 방식으로 연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도입부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페리클레스의 연설문만 가지고도 저는 한 8주에서 12주 정도 꼼꼼하게 읽으면서 비슷한 연설문들을 같이 써보고 만들어보고 하는 수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페리클레스 연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파생된 아까 말씀드린 링컨, 처칠, 루즈벨트 이런 사람들의 연설문, 그리고 그 외에 현대의 정치가들 혹은 명망가들이 하는 발언들 같은 것들을 나란히 비교해서 읽어보면 이 페리클레스의 연설이 얼마나 탁월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때문에 전체를 다 보면 좋겠지만 일단 이 도입부만 봐도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보자면 추도사잖아요. 이렇게 추도합니다. 전사자들을. 이분들은 사람들의 비난은 피했지만 위험에 몸으로 맞서다가 잠시 뒤 위기를 맞아 두려움이 아닌 영광의 절정에서 세상을 하직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분들은 이 도시에 어울리는 분들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피하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비난받는다는 거죠. 시민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전쟁에 나오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다 아는 거예요. 도시 국가라고 하면 우리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대한민국의 왕, 대한민국의 지도자 페리클레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스파르타를 일본, 아테네를 한국 이 정도 사이즈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부산 진구의 지도자 페리클레스. 이 정도 사이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과 부산 진구는 이 크기가 엄청 다른데. 그래서 부산 진구와 영도구를 중심으로 한 대결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국가라는 당시의 도시국가의 사이즈를 인구나 사이즈를 생각해 보면 훨씬 작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진구에서 전쟁이 난다고 부산 진구 사람들이 한 국가가 되어서 전쟁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같은 동별로 소대가 중대가 편성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누가 병력 기피를 하면 바로 아는 거예요. 바로 티나죠. 그러니까 전쟁을 기피하면 사람들의 비난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싫어도 그때 사람들이라고 다 살인기는 아니니까 싸움에 나가는 거 두려울 수 있잖아요. 싫어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나오면 비난을 당하니까. 이 전쟁에 나온 사람들은 비난을 피한 거예요. 근데 그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 거죠. 사람들의 비난은 피했지만 위험에 몸으로 맞서다 위기를 맞아 두려움이 아닌 영광의 절정에서 세상을 하직했던 사람들. 그리하여서 이 도시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복장, 무기, 모든 것들을 자기 돈으로 사서 전쟁터에 나왔고 그 전쟁터에서 자기의 삶을 던진 사람들에게 마땅히 던질 만한 경의를 바친 것이 페리클레스의 연설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희생하는 평범한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저 개미처럼 도구처럼 생각하는, 이것은 젊은 세대들만이 아니라 나이 든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장기판을 졸로 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혹은 장기판을 졸로 안다는 것이 뭐 어떤 게임의 그런 유닛으로 사람을 취급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네. 페리클레스는 진심으로, 이 연설문들 읽어보면 구구절절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진심으로 평범한 장병들의 희생을 애통하고 그들의 죽음이 개인의 죽음이 아닌, 개인의 희생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맥락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것이죠. 네. 우리는 지금 현재 뜨겁게 과거처럼 벌이는 전쟁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통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큰 사이즈의 군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스튜디오에 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원튼 원치 않든
아마도 원트는 되게 일부일 겁니다. 대부분 원치 않지만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볼까 뭐 그 정도의 선택이 있는 거죠. 병력의 의무를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지도자가 해야 될 것은 병력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 혹은 병력의 의무를 현재 여러 형태로 수행하고 있는 중에 예기치 못하게 희생을 당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마땅히 존경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마땅히 품어야 될 존경심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한 희생에 대해서 공동체 전체의 맥락에서 이 사람의 희생에 대한 평가와 이후의 돌봄을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페리클레스가 연설문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관행에 따른 연설에서 해야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또한 여기 묻힌 분들에게 제물을 바침으로써 우리는 행동으로도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국가가 이분들의 자녀를 어른이 될 때까지 국비로 부양할 것입니다. 이것이 고인이 이런 시련을 겪은 데 대한 보답으로 고인과 그 자녀들에게 국가가 바치는 상이자 영관입니다. 용기에 가장 큰 상을 주는 도시에는 가장 훌륭한 시민들이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친척을 위해 충분히 애도했으니 이제는 이곳을 떠나도록 하십시오. 이런 걸 딱 들으면 사람들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내가 희생당한다 하더라도 내 남아있는 가족들 나라가 책임져 주겠구나. 그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의 삶의 생업에 또 국가의 중요한 일에 다시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냐라는 것을 페리클레스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잠깐 볼 수 있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라라고 사람들을 윽박지르지 않고 내가 이 나라의 국민, 내가 이 도시의 시민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헌신한 사람들,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마땅한 존경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말로만 끝내지 않고 실제로 원호하는 삶, 이후를 책임져주는 그러한 모양을 보여줄 수 있는 지도자가 진짜 훌륭한 지도자라고 투키디데스가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투키디데스 역시 참전했던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꼈을 테고 그의 경험과 생각이 이 페리클레스의 연설을 재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올바른 리더는 국민들에게 공포보다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느껴볼 수 있었던 연설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읽어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